많은 사람들로부터 왜 한국 금융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성공기업이 없냐는 그런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금융회사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저로서는 그것이 단순하게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금융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창조적 모방과 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쓴 나라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등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회사이며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조업체에 대단한 성공이 있는가 하면 왜 금융업에서는 아직도 여전하게 지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금융업에 대한 지체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그러면 무엇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성공 스토리를 쓰게 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도전적인 오나 경영자에 의한 안정적인 경영 시스템이 있었고요. 또 이와 같은 경영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하여 자금 조달에 매우 헌신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제조업 성공을 위한 에코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이 글로벌화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과 몇몇 개의 기업만 대단한 성공을 이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그들 나름의 독특한 기업 문화와 차별화된 경쟁 우위 요소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금융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의 기본은 잘 아시다시피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서 돈이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매개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신 기능보다는 여신 기능, 즉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어떠한 조건으로 빌려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및 70년대에 개발경제 시대에 뜨는 산업별 자금 배분의 우선순위가 정부에 맡겨지고 또 금리 및 한도도 정부의 규제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차주별 신용리스크나 산업별 신용리스크 또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고 또 차주별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마저도 소홀히 할 만큼 그 당시로서는 정부의 방침에 충실한 것이 경영의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의 암흑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율경영의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자율경영의 암흑기는 1980년에 들어와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국내의 금융환경의 변화가 뒤따랐기 때문인데요. 첫째, 국내적인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리 자유화와 변동환율제의 도입이 있었고요. 또 국외환경으로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물결에 따라서 금융의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의 국제화, 금융의 대형화, 금융의 정권화, 또 금융의 탈규제화라는 4대 핵심 메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율경영이 태동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국내 금융이 자율경영을 기반한 진정한 출발 시점은 글로벌 성공기업에 비하여, 제조기업에 비하여 약 20년 내지 30년 뒤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도 매우 수능적으로 길들여져 봤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 지배주주가 없는 관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이 자주 바뀜으로써 일관되고 안정되고 영속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영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오늘날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을 독립되고 고부가치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돈벌이가 잘 되는 산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금융은 실물을 뒷받침하는, 오로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부 금융회사들의 모랄 해저드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고객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또 금융회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싸늘해짐에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공성, 즉 금융회사의 공적 기능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마켓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부의 강력한 금융 글로벌 육성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진출 등 금융회사의 주요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사후 책임에 대하여도 비교적 가볍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 경영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스테이크홀더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경영 토양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금융이나 법률, 컨설팅 등 서비스 상품의 판매와 제조 상품의 판매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조 상품의 판매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구매사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써보고 이렇게 하지만 무형의 금융 서비스 상품이나 법률 컨설팅 상품은 그야말로 설명이나 또 문서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금융 서비스를 판매하고 또 결정하고 또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해외 현지에서의 한 차원 높은, 더 높은 소통 스킬이나 더 높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되어집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에 대한 육성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난제들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서 유선통신 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통신 시대를 열었다는 이야기, 또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 영업 창구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폰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돈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지식과 기술 격차를 일거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뒤처진 대한민국 금융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거나 한 단계 거치지 않고 건너뛸 수 있는 그런 핵심의 툴은 없을까요? 지금 벌써 영국의 테크시티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뒤바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수천 개나 생겨서 지금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전통적인 영업 방식, 영업점 방식, 은행의 영업점 방식, 그리고 전통적인 영업점 모델이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도 그대로 존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비교적 단순한 금융거래나 비교적 단순한 금융중개까지도 고비용 구조로 만들어진 지금 한국의 리테일 영업망은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어느 순간 급속하게 저는 대체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핀텍의 기술은 결제나 송금 기능을 넘어서 개인의 자산 관리,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카운팅까지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 금융회사가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자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완전한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되지 않고는 뒤처진 한국의 금융이 글로벌 시장에서 오늘날 제조업처럼 두각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앞선 IT 기술, 또 기존 금융회사들의 미래 통찰력,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 또 특히 정부의 퍼블릭 데이터의 공유 의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퍼블릭 데이터의 공유 의지가 한데 어우러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핀텍의 꽃을 화려하게 피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한국의 핀텍 기술은 간편 송금, 모바일 앱형 간편 송금과 비접촉식 NFC 간편 결제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또 아니면 미국의 대도시에서 과연 어떠한 금융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뉴욕에서 본거지를 두고 있는 온덱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온덱사는 기존의 영업 점포망 하나도 없이 오로지 온라인만으로 영업을 하면서 곧이어 조만간에 약 1조 1천억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 살펴보면요, 온라인으로 단 10분 이내에 대출 신청을 완료하게 하고 대출 접수 이후 불과 수분 만에 결과를 바로 통지하며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본인의 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편리함과 신속함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회사입니다. 또 스퀘어사를 한번 볼까요? 스퀘어사는 신용카드 리더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장착을 해서 포스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3조 원에 달하는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낸 회사이고요. 또 어펌사는 어떻습니까? 어펌사야말로 아주 획기적인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펌사는 빅데이터를 끌고 와서 새로운 신용분석 모델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전통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차주의 개인 재무지표들을 끌고 와서 소위 말해 비코 지수라 그럽니다. 페어 아이작 스코어를 써왔는데 완전하게 엉뚱하게 바꾼 거죠. 기존에는 이 집에 차가 이분의 차가 어떤 걸 타더라, 집을 몇 평을 갖고 있더라 하는 개인의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신용 크레딧 스코어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어펌사는 온 천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소셜 데이터까지 다 끌고 와서 이분이 평소에 일주일에 얼마를 쓰더라, 또 뭘 좋아하더라 하는 다양한 팩터들을 끌고 와서 완전한 새로운 시각에서 신용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피코 스코어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펌사는
여신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서 여신 기능을 부여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랜딩 클럽사는 개인 차주별 여신 한도를 35,000불, 우리로 치면 한 3,500만 원 정도 되겠죠. 35,000불 정도로 캡을 씌우고 주로 은행 고객과 카드사 고객 간의 중간층에 포진한 고객을 타깃으로 해서 대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빌려 쓰는 차주의 입장에서는 연평균 14%의 이자를 부담을 하게 되고 14%의 이자 중에서 디폴트 코스트로 한 4% 정도가 나가고 거래중개 수수료가 1% 나가면 실질적으로 대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약 연간 8 내지 9%의 수익을 취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우리 한국도 지금 아주 금리가 낮습니다만은 거의 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출을 빌려 쓰는 사람이나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회사는 올 6월 말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7만 7천 명의 랜더, 소위 말하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투자 계좌가 오픈이 되었고요. 상반기 중에 50억 US 달러의 대출이 지급되었으며 그 대출에 따른 이자 수수 금액만 해도 4억 9,400만 불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테일 유통에서는 이베이와 아마존이, 또 여행업에서는 트립 어드바이저와 에어비앤비가, 또 부동산에서는 진로와 옥션이, 직업결제에서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또 택시업계에서는 우버가 세상을 온통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핀텍에서 불어오는 금융혁명의 바람도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 대기업들이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복합이 몰고 올 그런 미래 변화에 둔감하거나 또 규제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노력을 등한히 한다면 대한민국의 금융은 영원히 훈육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영국의 바클리즈 뱅크나 미국의 웰스파고 뱅크에서는 은행 내에 이미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기술과 금융의 분리가 아니라 융복합을 스스로 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라는 속담도 있고 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힘찬 출발로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는 그날을 염원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